제가 오늘 그 영상 제목을 인생이 혹은 삶이 지루하고 혹은 재미없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좀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주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회가 되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고민도 많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적기 때문에 되게 쉽지가 않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제가 선정해서 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한두 달 전이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에세이 작품을 그렇게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워낙 그 글을 정말 그림같이 쓰시는 분이기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의 밀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난이도 상관없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도 좀 더 추천하고 싶고 이 주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제목이 여행의 이유예요. 이 책 자체가. 근데 보통은 서점이던가 우리가 뭐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던가 이런 걸 보면 아무튼 여행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를 갔다 왔다. 여행은 이렇게 가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말하는 경우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행을 왜 가야 하는가? 이걸로 주제를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다른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꼭 뭐 해외에 그 괌을 가야 된다든가 뭐 일본에 어디를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만이 여행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행이다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삶을 여행처럼 느낄 수 있는 것들 이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책 읽고 진짜 많이 바뀌었고요. 되게 좋은 점으로 많이 바뀌었고 제가 오늘 제목 다른 것처럼 조금 지루하거나 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만한 작품입니다. 제가 좋은 내용들 좀 발췌해서 그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총괄적인 그 전체 개요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좀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정답을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뻔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뻔하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러해요. 매우 그 예측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메뉴를 고를 때는 이런 메뉴만 고르며 그리고 뭐 지인들과 만나서 놀 때는 이러고 놀고 뭐 이 반복된 굉장히 그 약간 그 햄스터 쳇바퀴처럼 너무 뻔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주제가 첫 번째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와 곁들여서 이 삶이라는 게 익숙한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아까 연장된 이야기지만 되게 뻔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 낯선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낯선 거를 하는 걸 낯섦을 되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듣고 좀 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씀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 보듯이 더 좋은, 더 나은 의견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되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차부터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개의 목차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방과 멀미,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현재,
네 번째는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일곱 번째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여덟 번째 노바디의 여행, 아홉 번째 여행으로 돌아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하진 않고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지점들, 좀 인상 깊었었던 지점들만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챕터 추방과 멀미라는 그 곳에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분이 2005년 12월의 어느 날 상하이 푸둥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서울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사고 있었대요. 근데 이때 편도 항공권을 산다는 게 이제 왕복이 아니고 편도를 산다는 것 자체가 여행을 많이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사고 있나 봤더니 이 사람은 지금 김영하 작가님이 추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서 여기에서 말했었던 상하이 푸둥공항,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처럼 좀 민주적인 통제라기보다는 이 국가의 규율이 되게 형식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규율이 딱 그 정해진 룰이 너무 깐깐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공항요원 전용 통로를 지나 형식적인 소지품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한 후에 게이트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2시간 정도를 말없이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인천행 비행기가 탑승 절차를 개시하기 기다렸다. 푸둥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동중국해 상공을 지나 어둠이 깔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짐을 찾으며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상하이 푸둥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서울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끊었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김영하 작가님이 대학 교수 활동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학기 중에 소설 작품이 너무 써지지가 않고 있어서 겨울방학을 맞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려고 결심한 곳을 찾았는데, 그게 아까 상하이 쪽에 푸둥지구라는 곳이 있나 봐요. 이때 거기서 이제 민박집이 있어가지고 한국인 상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민박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조용히 글 쓰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 티켓을 끊으려고 이제 상하이에 도착해서 비자 발급 관련된 이런 수속을 밟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항 요원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몸짓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를 따라 창이 없는 긴복도를 한참 걸었다. 손에 보온병을 든 공항 요원들이 그와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나는 제복을 입은 요원들로 북적이는 사무실 한 구석을 안내돼 자리에 앉았다. 한 구석으로 안내되어 자리에 앉았다. 중국차 향기와 오래 환기하지 않은 지하실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 뒤섞여 있는 공간에 앉게 되었다. 그는 내 여권을 달라고 하더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복사를 했다. 그러더니 서류 한 장과 볼펜을 내밀며 서명을 하라고 했다. 서류는 중국어 간체로 쓰여 있었는데 내가 서명을 하자마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그 서류를 가져갔다 라고 합니다. 계속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줄거리를 다 듣고 나면은 아마 내용이 이해가 갈 겁니다. 간체로 쓰여 있긴 했지만 자세히 보니 해독 가능한 한자들이 덜어 있었다. 내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추방에 동의한다는 내용 같았다. 고마저씨 같던 공안이 그토록 표정이 밝았던 것은 내가 아무 말썽도 부리지 않고 선선히 중국 영토에서 떠날 것에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소설가니까 상하이에 가가지고 이제 내리는 수속 그 절차를 거치고 있었었는데 공안이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근데 생각해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따라오라고 하더니 어디 지하실 같은 데로 내려가가지고 아주 쾌쾌한 곳에서 뭐 서류를 작성해라 라고 해서 김영하 작가님은 아무 그냥
뭐 낯섦 없이 그냥 뭐 별 내용 없겠지 하면서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위반한 걸로 인정한 그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제 김영하 작가님 개인적인 생각을 그 느낀 점들을 서술을 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사람이 많이 흔치 않겠지만 의외로 최악의 기분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행이 아무 소득 없이 하루 만에 끝나고 그리고 한 번 더 중국을 왕복하고도 남을 항공권 값을 더 추가로 지불을 했고 이 선불로 송금해버렸었던 숙박비와 식비도 날아가게 될 게 뻔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살면서 추방자가 되어서 대합실에 앉아있는 거는 너무 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소설가인 나로서는 언젠간 이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렇죠. 진짜 무서웠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지금 상상해 보니까 여러분들 여행 한번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기억 다 나시겠지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일본은 가깝기도 하고 그 언어가 비슷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 친절하거든요. 근데 거길 갔을 때도 전 무서웠고 그냥 그런 약간 경계심이 있잖아요. 중국도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공안들이 더 뭔가 위협감이 느껴지는데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김영하 작가님이 되게 재밌는 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내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말 다 날라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소설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여행에 치밀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행이 너무 순조로우면 나중에 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너무 고심하지 않는 편이다. 운 좋게 맛있으면 맛있어서 좋고 대실패를 하면 글로 쓰면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간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 되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되게 남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챕터 다 읽고 나서 제 개인적인 서평도 하겠지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저는 되게 제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 먹는 거를 제일 높은 가치로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내가 기대를 하고 가는데 맛이 없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서칭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칭을 또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항상 막 지나가다가 뭔가 마음에 드는 곳을 간 적이 없고 누군가의 정보에 이렇게 기대어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글 읽으면서 되게 제 딴엔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메뉴를 아무 생각 없이 고른다는 것도 그렇고 뭐 식당도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간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작가의 삶으로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 내용 끝나면 알겠지만 이게 비단 작가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은 이런다고 해요. 음식 주문에서 실패를 줄이고 싶다면 모든 분류의 가장 위에서부터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메뉴판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음식점 가면은 맨 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대표 메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팁을 주는데 재료는 닭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겉에 뭐가 발라져 있든 무엇에 재웠든 속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닭고기가 있다. 그러나 자기 여행을 소재로 뭔가를 쓰고 싶다면 밑에서부터 주문해보는 게 좋을 거다. 때론 동행 중에서 따라 시키는 사람이 생기고 그 인상적인 실패 경험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누군가는 그거를 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자신은 읽지 않을 거라고 해요. 재미가 없을 거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여행기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행기라는 게 그런 거래요. 이 여행담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형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늘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로널드 비 토비아스라는 작가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룻이라는 그 책에서 추구의 플룻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플롯을 소개를 합니다. 이 추구의 플롯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게 주인공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들인데, 이 탐색의 대상, 내가 찾는 뭔가 탐색의 대상이 주인공의 인생 전부를 걸만한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화던가 뭐 영화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뭔가 가는 것들 있죠. 여기서 대표적으로는 뭐 유명한 그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오디세우스, 오디세이아 뭐 이런 것들, 이 고대 그리스 비극 작품 같은 거 설명을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부터 관점을 같이 좀 녹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추구의 플롯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삶에 연관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추구의 플롯이라는 거는 구축된 이야기들, 여기서 대부분 2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대놓고 드러내면서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 주인공 자신도 잘 모른 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주인공이 대놓고 추구하는 것은 외면적인 목표라고 하고, 주인공 자신도 잘 모른 채 추구하는 것은 내면적인 목표다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이 추구의 플롯에 따라 잘 쓰여진 이야기는 주인공이 외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간절히 원하던 것을 달성하도록 하고, 그런 이야기가 관객에게도 깊은 만족감을 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뭐 자기가 추구했었던 것은 그냥 전 세계를 그냥 도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서 누군가 아픈 사람을 도와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뭐 시련을 겪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내가 추구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조금 넘어가고, 자, 여기서 그 추구의 플롯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밌는 지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행을 통해서 뭔가 소중한 것을 얻어서 돌아와야 한다는 그 관념이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20세기가 되기 전에, 그때까지는 여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낯설고 되게 위험한, 남들이 지금처럼 즐기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행이라는 게 즐거움의 대상, 그리고 문화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말하냐면, 지금부터는 그냥 이 내용들을 안 읽어드리고 제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그 영상의 제목 주제기도 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이,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게, 내 삶이 왜 이렇게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까, 좀 뭔가 탁 행복하고 재밌는 일들이 안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글도 쓰다 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지점들 글을 쓰는데, 저는 에세이 같은 제 일상적인 글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딱딱한 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내 일상이 재미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일상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하나 느끼게 됐고, 2번째는 아까 계속 이 흐름들을 따라 읽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뻔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냥 하던 대로만,
아주 원칙대로만 살아서 그래서 재미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너무나 공감이 가고 좀 반성하게 되고 좀 찔리게 되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삶이 좀 지루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제가 이번에 하게 된 게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마다 철학 같이 공부하는 팟캐스트가 있어가지고 합정역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빨리 갔던 하루여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원래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남으면 저는 카페를 가서 뭔가를 공부할 생각을 하거나 작업을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좀 좋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서칭 프로그램 같은 걸 막 뒤져가지고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맨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좀 일단 걸어보자 하면서 그냥 막 걸었어요. 막 걸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 골목골목 사이에 내가 만약에 어떤 카페를 검색해서 찾아가려고 했었으면 절대 못 갔을 만한 그런 골목들이 막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꽤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한 30분, 1시간 정도 막 걸으면서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 2층쯤에 되게 저의 시선을 끄는 한 뭔가 서점인지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개인 서점, 작은 동네 서점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북카페 같은 곳이었는데 살면서 그런 곳을 좀 처음 가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이 뭐랄까 그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까? 이 주인분께서 재밌게 읽으셨었던 책들을 잘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자리도 잘 구비해 놓고 아무튼 그런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은 시간 재밌게 공부하면서 시간 보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하는 책도 사서 읽어보고 그렇게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그냥 느낌이 와서 한 적이 많이 없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 몇 개월 전인데 그때부터 이후로 저는 되게 제 개인적인 판단을 요즘 가장 중심적으로 잡고 있어요. 남이 원해서 하는 거 말고 남이 추천해서 하는 거 말고 제가 지극히 원해서 하는 것들로 저의 취향들을 최대한 많이 맞춰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그냥 걷다가 너무 뻔한 곳들밖에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또 괜찮은 작은 동네 서점이 있어가지고 거길 들어가 보니까 뭐 교보문고던가 이런 데랑 다르게 시집 같은 거랑 에세이를 되게 잘 진열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오상진 아나운서가 그 부부가 하는 그 서점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원래 시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데 일반 서점에서는 사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들도 있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의 인생에서 봤을 때 제가 되게 뻔했던 것들을 조금 요즘 바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는 시기인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일 계획 없이 좀 해본 경험 혹시 있으세요? 나는 진짜 이거는 정말 돌발적으로 뭔가 해본 것 같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민들레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좀 돌발적이었었던 그 행동이었는데 그날따라 민들레가 되게 자꾸 좀 보고 싶어서 돌아다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민들레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었어요.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몰랐는데 민들레가 지금은 피지 않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5월 달인가가 이제 개화기고 지금은 되게 저물 때인데 얘가 안 보여가지고 얘를 찾아다니는데 한 2-3시간 동안 진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계획했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약간 포기하고 버리고
즉흥적인 행동을 해본 거죠. 그 아이를 찾으려고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다양한 군데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곳은 직장인분들이 담배를 엄청 많이 피는 그 흡연구역 같은 길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대교를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민들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두리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긴 다 이제 직장인분들, 그 완전 사무적인 옷들 입고 이렇게 담배 피고 계시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민들레 발견해서 기분 좋은 채 막 사진 찍고. 근데 그때 무거운 짐 들고 있어가지고 막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없을까 싶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몇 군데씩 또 찍고, 그리고 집 앞에도 있길래 찍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어머니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타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엄마 저 아저씨 못 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게 큰 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느꼈던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약간 이런 행동들에 관심을 갖나?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좋아요. 아마 이 부분이 공감 가실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뭔가 되게 비생산적인, 아무 쓸모없는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생산적인 것들만 해왔나? 이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요새 이런 것들을 좀 키우고 있는 시기입니다. 너무 계획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대학교 휴학을 하고 스위스 여행을 갔을 때 아무 트램을 타고, 트램이 그 기차 같은 거, 아무 곳에서 내려서 아무 산길로, 아무가 너무 많아서 좋은데요? 아무 곳에 내려서 아무 산길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목장이었어요. 여행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중 하나더라고요. 뜻밖의 무언가 발견이 참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무언가를 찾았다는 뿌듯함도 같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절대 다시 경험할 수 없을 만한 너무 값진 기억인데요. 이런 자기의 인상 깊었었던 그 감정들이,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뚜렷할수록 삶을 바라볼 때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시선이. 너무 좋은데요? 가다가 갑자기 목장이라 한번 상상을 방금 해봤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 좀 돌아다니면서 생각해보면은 카페가 이제는 커피를 마시고 이러는 것보다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이 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야외에 되게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좀 쉬기에도 좋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곳 있으면 좀 앉아서 좀 쉬고 싶다 생각을 해서 휴대용 이번에 좀 돗자리 예쁜 거를 하나 샀어요. 좀 크고 괜찮은 거. 좋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좀 쉬고 싶은 곳 있으면 이렇게 좀 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제가 느꼈었던 되게 인상 깊었던 지점을 좀 마지막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면, 오늘의 약간 그 제목, 주제와 결론적인 김영하 작가님의 나름의 솔루션 같은 개념인데, 낯설어지는 연습을 해라. 이게 한 줄 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연습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이건 진짜 괜찮았습니다. 여기 목차 제목 자체가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라는 챕터인데, 김영하 작가님은 호텔이 좋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복적인 경험이 있을 거다.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든가, 철저히 혼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한 모험을 떠나야 한다든가,
뭐 술을 마셔야 된다든가 등등등 이렇게 자신만의 이런 규칙,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복적인 경험이 있을 건데 김영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나 낯선 도시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하고 호텔의 예약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방의 안내를 받아서 깔끔하게 정리된 순백의 시트 위에 누워서 안도하는 그것이 자신의 반복적인 경험. 이걸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호텔은 당연히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집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저는 근데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 어떻게 다른가 호텔과 집이? 집은 의무의 공간이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가능한 일들도 있고 큰 마음을 먹고 언젠가는 해치워야 할 밀려놓은 숙제도 있다. 이거 정말 공감하지 않습니까? 집은 일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컴퓨터 모니터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해요. 이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만 봐도 그렇고 책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리고 늘 미루고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글쓰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직업적으로 연관이 되게 만드는 것들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편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다른 작가들은 이렇게 부지런히 멋진 책을 쓰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써 라고 왠지 집이 질책하는 것만 같아서 되게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래 살아온 집에는 상처가 있다. 지워지지 않는 벽지의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집 여기저기에 들러붙어 있다. 가족에게 받은 고통, 내가 그들에게 주었거나 그들로부터 들은 뼈아픈 말들을 사라지지 않고 그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집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 집은 안식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상처의 쇼윈도기도 하다. 그리고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라는 그 데이비드 실즈 작가의 인용구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고통은 수시로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연관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이 부분 혹시 이해되시나요? 다시 읽어드리면 고통은 수시로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대요. 왜냐하면 여행을 간다는 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물건들,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와닿았던 문장이었어요. 아까 김영하 작가님의 말을 빌리면 이제 집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생기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가 뭐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소한 일부터 우리 집에서 내가 너무 슬펐었던 내 기억의 순간도 있고요. 그게 뭐 침대에 누워서 한번 눈물을 많이 흘렸었던 경험도 있을 테고 뭐 365일 반복되는 욕실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도 있겠고 아주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있었던 내 많은 감정들이 여기에 묻어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산다는 게 되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달아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여행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답답한 공간을 잠깐 버리고 나야 이곳들이 조금이라도 낯설어지는 거죠. 집이 조금씩 낯설어지게 만드는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국내밖에 못 가지만
중요한 지점은 여행을 가는 게 꼭 해외를 가라, 어디를 가라.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게 어떠한 목적 때문에 가는지 사실 크게 마음 먹고 가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1인입니다. 여행을 왜 가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서 가는 것보다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막연하게 남들이 가니까 갔던 경험이 되게 많고, 혹은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삶에 되게 좋은 거를 뭔가 얻으려고 갔었었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여행이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입을 뗐었던 말처럼 내가 일상이 매우 뻔하고 매우 형식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그 아주 규칙에, 완전한 규칙에 질식사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제가 항상 너무 뻔한 패턴대로 뭔가를 맞춰가지고 글도 안 나오고 내 생각도 안 나오고 너무 지루하고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새로운 거는 꼭 제가 어디 막 먼 곳을 간다든가 엄청 많은 값을 지불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익숙했었던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기서 좀 탈피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할 때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알베르 카미 작품 중에 하나인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빌려서 여행을 간다는 것, 혹은 낯선 거를 한다는 거는 모두가 이방인이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위험의 걱정, 안전함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얼마나 나를 울타리에 가둬서 새장 속에 새로 만들었는지, 저는 저한테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뻔하게 살았으니까 네 인생이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책은 한 90에서 100페이지밖에 안 되나?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로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읽기에 참 괜찮은 책인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쯤 시간 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항상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예요. 정해진 답은, 물론 세상에 정답이 있는 분야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각자의 해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에 의한 답이요.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는 방향들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안 풀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했던 것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거의 없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았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맞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너무 강구하기보다 해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 그리고 작가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일상에서부터 그 낯설게 나를 만드는 그 질식사할 것 같은 그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좋은 길들을 찾으시고 좋은 방향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나은 하루 보내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